네, 안녕하세요. 강영민이라고 합니다. 저 이화여대에서 사범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국가폭력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 맥시멈 50분 정도 얘기를 해 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매우 떨리고, 또 국가폭력에 대해서 강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스스로 항상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이제 이야기가 전혀 산으로 가는 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항상 강의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소개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저를 알고 계신 분도 이미 좀 계신데요. 저는 그 박사학위는 평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 전에는 저도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이랑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에 가서 제가 평화의 문제를 조금 더 천착해보고 싶어서 연구를 했고, 이제 박사학위, 뭐 석사 때도 그렇고 박사학위도 마찬가지고 주제는 국가폭력으로 주제를 잡아서 연구를 했고요. 주로 제가 국가폭력을 연구했었던 사례는 한반도 한국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 사례 자체를 봤었고, 또 제가 또 깊이 봤던 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 그 다음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었던 그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국가 폭력의 문제를 조금 봤고, 한편으로는 국가 폭력의 문제를 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쨌든 그 평화학이라고 한 학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국가 폭력이 그 사회에 가져온 결과를 조금 더 평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 저에게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그것이 딱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해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학문적 여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거는 지금 선생님들 갖고 계시듯이 폭력 개념 연구라고 하는 책에 제가 첫 번째 꼭지를 맡아서 썼고요. 벌써 그 기획이 된 지 한 1년여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올 여름쯤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오늘 왔는데, 일단은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었을 때, 전통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폭력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기획 취지였지만, 저희가 논의를 하면 할수록 여전히 건재한 폭력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폭력이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깊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가 저자들이 다 공감하는 바에 있어서 전 제가 나서서 스스로 그렇다면 제가 국가폭력을 써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나름 이게 뭐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서 이렇게 쓰게 됐고요. 오늘은 지금같이 한 4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안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책 내용을 절반 정도 훑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책 내용을 너무 많이 한다기보다도 조금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있는 국가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기존의 선생님들이 갖고 계셨던 관점들이 조금 변화되실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과정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감정적 저항이나 지성적 반감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민주주의적 과정으로서 논의해 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PPT를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다 하기에는 제 시간이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스킵을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는 언제나 개념 정의가 앞서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거가 되겠죠. 국가라고 하는 개념과 또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 근데 국가가 무엇인가, 또 폭력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너무 광의의 개념이 되다 보니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볼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가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주체, 그죠? 국가의 위임, 허락을 받은 주체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에게 가하는 폭력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폭력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형태를 사실 모두 포함합니다. 국가폭력은 실제로 아주 신체적인 어떤 상해를 가할 수 있지만 간접적이고 구조적이고 보다 심리적인 어떤 이러한 폭력 행위를 모두 다 아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경계 밖에 존재하는, 국가가 하나의 울타리라면 그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다층적 이념이나 제도나 문화와 또는 인종 등이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탄로한다면 국가 또는 그런 국가의 위임을 받은 주체가 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가하는 폭력적 행위를 우리는 국가폭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가 수긍이 되신다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국가폭력의 도대체 주체는 누굴까요? 누가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이제 국가라고 하는 아주 복잡 단안하고 추상적인 개념 정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국가를 누구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국가는 사실상 정부다. 그죠? 정부를 우리는 통상 국가라고 지칭한다. 그래서 국가폭력의 핵심적 주체는 정부라고 곧장 지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근대 국가에서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그냥 당장 국가를 정부라고 지칭하기에는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그 범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봐야 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위임을 받은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또 혹은 관변단체들, 이 단체들이 정부나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행위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 주체라기보다 간접적 주체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국가의 제도가 어떤 특정한 그룹을 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언어, 문화, 그죠? 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곧장 국가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국가로부터 파생된 그 어떤 유물론적이고 무유물론적인 것들이 다 집단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개념들이 많아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집중을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 국가폭력과 굉장히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국가범죄입니다. 국가범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단죄적인 언어거든요. 사법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그 폭력 행위를 단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국가범죄입니다. 우리 그 건국대학교 이재승 선생님께서는 국가범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정치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자행된 집단, 살인, 살해, 녹화사업, 강제전향, 의문사, 강제실종, 고문구금, 강제불임, 점점 나아가서 인간 사냥, 노예화 이 모든 것들을 국가범죄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모든 아주 세세한 항목들이 절대 합법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단죄할 수 있는 그 범죄적 행위를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행사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국가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과 또 다른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는 정치 폭력이 있습니다. political viol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정치폭력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봤었을 때 국가폭력의 개념은 두 번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위임을 받은 주체가 어떤 특정한 국민, 개인이나 그룹에게 가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정치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좁게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넓게는 정치적 이유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폭력과 정치폭력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럴까요? 정치폭력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그룹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우리는 정치폭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국가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특히 제가 좀 더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탈냉전 시기에 1991년 탈냉전 시기가 시작된 이후에 정말 많은 정치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였는데 그것은 반드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추동된 정치폭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건재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폭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항상 저희가 잠재적으로 국가를 상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어떤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혹은 국가 주체나 혹은 비국가 주체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폭력을 정치폭력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테러리즘 그 단체들이 국가를 넘어서는 그죠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은 국가폭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치폭력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는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정치폭력은 이게 이제 국가폭력과도 굉장히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결코 우연적이거나 우발적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조직된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차드와 덱스터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점을 아주 극명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정치폭력은 그냥 갑자기 태어난 어떤 그 구조적 진공 상태에서 사회적 논의의 진공 상태에서 나올 수 없다. 정치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회적으로 조직된 폭력인 것이죠. 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폭력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폭력을 주로 논할 때는 바로 어떻게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가를 반드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주 조직적인 사회 구성체로서의 정치폭력이 바로 국가폭력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하나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몇 명의 이제 학자들을 통해서 국가폭력을 좀 더 다시 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있어서 제가 책에 좀 담았습니다. 그 바로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바우만은 워낙 유명한 그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홀로코스트와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이 폭력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천착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국가폭력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를 좀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바우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가에 의해 자행된 거대한 폭력은 폭력의 현상 그 자체로 평가될 수 없다. 드러난 폭력 그 자체로만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폭력에 의해 설계되는 사회의 성격을 보다 좀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 국가 폭력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 학살이 현대 사회는 문명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하고 조화로운 사회나 갈등이 없는 사회, 오히려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을 길들이고 그들에게 잘 들어맞는 하나의 형식을 통해 폭력을 구성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그문트 바우만은 국가가 아주 정교하고 또 세련되게 나름의 구성물을 만들어내서 그 국가라는 그 이념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그 모든 세력들, 정치적 세력들, 사회적 세력들을 다 조직화해서 잘라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현대사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홀로코스트와 같은 폭력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우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조직된 형태, 그죠? 드러난 폭력으로만 알 수 없는 그 사회 구성물로서의 국가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이제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제 프랑스 사회학자겠죠. 부르디에 같은 경우는 국가는 정교화된 권력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국가는 굉장히 고발적인데 아주 정교화된 권력의 장이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국가는 물질이 아닌 거죠. 어떤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담론에 의해 주조된 국가적 사고가 투영된 일종의 의식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심리적인 관점인 거죠. 국가는 어떤 물질적 형식이 아닌 것이라 오히려 여러 가지 내러티브나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이런 의식들에 의해서 국가적 사고가 반영된 거라는 거죠. 그것이 투영된 어떤 하나의 사고의 일종을 바로 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상징적인 권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징적 권력으로서의 국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디유에 따르면 한정된 영토와 인구 전체에 대해 물리적이고 상징적 폭력의 합법적 사용에 독점을 주장하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그 무엇을 국가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디유에게 그 상징 권력으로서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좀 폭력적인 그런 바로 그 모멘텀을 포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이클 만, 독일 학자죠. 마이클 만의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마이클 만은 어떤 식으로 국가폭력을 접근하고 있냐면 민주주의 제도가 갖고 있는 폭력성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갖고 있는 국가폭력에 대해 천착하면서 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주의에서 논의되는 시민성은 국가에 맞는 시민성을 의미하면서 그렇죠? 시민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은 자유로운 시민성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한 그죠? 개인의 특성을 다 고려한 아주 로컬화된 그런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기대하는 시민성인 거죠. 국가에 맞는, 국가가 원하는 어떤 그 이념과 사상과 방향에 조응하는 시민성이다. 그리고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시민적 타자를 생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이야기하는 그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주조하는 그 시민성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쩔 수 없이 배타되는, 그죠? 배제되는 시민성을 생산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민주주의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행하는 그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모든 시민성을 정말 굉장히 모두 다 포용적이고 포함적이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배제되는, 그죠? 그 국가의 형식에 맞지 않는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그 무언가, 그 집단들을 어쩔 수 없이 배태해내는 그런 조직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 폭력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국가라고 이야기할 때 2024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좋은 면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 의식, 하나의 내셔널리즘, 혹은 애국주의, 여러 가지 그 국가적 내러티브, 정체성, 또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 행해지는 민주주의의 모든 과정들이 안타깝게도, 민주적 시민성만을 배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태된 어떤 시민성에 의해서 배타된 시민들을 또 그런 집단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하나의 본질적 구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정말 진정한 시민인가? 누가 그 시민성 밖에 있는가? 그리고 그 시민성 밖에 있는 그 일반 시민들에게 국가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 어떠한 폭력을 가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국가는 그것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내재적 모순을 겪게 되며 폭력적 수단을 통해 시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따라서 국가폭력은 결코 정치적인 우발성이나
우연성에 의해서 발생한 폭력일 수 없다. 이게 굉장히 핵심인 거죠. 철저히 기획되고 조직화된 정치적 의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을 구별하고 그 구별에서 탈주된 집단에 대한 권리와 신체 양 측면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게 아주 짧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개념 정의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더 많은 학자들과 여러 가지 이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이제 좀 추상적인 어떤 그 국가폭력의 개념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짧게 좀 역사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국가폭력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친다면 과연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국가폭력이 발전되어 왔는가? 대한민국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국가폭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편의상 냉전시대의 국가폭력 그리고 탈냉전시대의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크게 두 구분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탈냉전,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에 세계는 일극체제로서 미국 중심의 세계 재편이 되었고 그리고 그 1991년 이후의 세계 사회는 더 이상 국가가 서로 경쟁하거나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또 국가에 의해서 어떤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학살되거나 죽는 어떤 그러한 불운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불운한 사건들과 이런 조직적 폭력들은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고 여겨졌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제주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1987년 우리 6월 항쟁을 이루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 폭력이 발생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는 인위적으로 나누자면 이제 냉전 시대였던 것이죠. 냉전 시대의 그 국가. 도대체 그 냉전 시대의 국가는 왜 시민들을 압제하고 왜 이름 없는 시민들,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그렇게 국가 폭력을 행사했었을까요? 대부분의 이제 이론가들은 아마 그것은 아마라는 말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냉전이 가져왔었던 그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가 1948년에 설립이 되고 그 이후부터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죠. 국가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양 진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그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의 이념의 바깥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무참히 학살을 하게 되는 국가 폭력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편승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그 체제의 어떤 본질적 내재적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냉전 체제 안에서의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념에 의해서, 그렇죠? 극단적 이념에 의해서 그 이념에 반대에 서 있는 일반 시민성 혹은 시민 주체들에 대해서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국가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가의 위임을 받은 여러 가지 주체들이 그러한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정치적 맞수 혹은 정치적 적들이라고 할까요? 적들에 대한 그 폭력을 행사한 결과가 바로 우리는 냉전시대의 국가폭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냉전시대의 국가폭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죠. 전 세계를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다보면 정말 많은 국가들이 이런 국가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폭력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냉전 시기가 일어나기 전에 국가폭력들이 정말 많았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그리스에서 그러한 국가폭력이 정말 많이 행사됐고 그리고 실제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50년, 60년, 특히 70년대, 80년대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런 국가 폭력이 아주 배태되어 있었고 그것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냉전 시대에는 그러한 논리가 가능했어요. 이념 때문에 그죠? 양극화된 그 세계 안에서 국가 바깥에 있는 우리와 동조하지 않는 어떤 그 정치적 세력들에 대해서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는 거. 굉장히 설명이 단순했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폭력의 복잡성은 1991년 탈냉전 이후에 훨씬 복잡해집니다. 바로 탈냉전 시대의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가 국가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복잡 다단하게 형성된 국가에 위임받은 주체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양극화된 어떤 그 극단적 이념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필요가 없게 될 때 한 국가는 더 이상 그 국가 안에서 이념으로만 이렇게 남아있지 않죠. 국가의 이념은 옆나라, 또 대륙을 넘어서 굉장히 탈경계 안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체들을 우리는 탈국가 주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비국가 주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어떤 소임이나 소명이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비국가 주체들이 한 나라에서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여기서도 저지르고 여기서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탈냉전 시대의 그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 다단한 형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표를 보게 되면 표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에도 이거를 넣어놨거든요. 자, 국가 기반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에서 이제 분쟁 데이터를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 국가 기반 분쟁 지역, 다시 말하면 국가에 의해서 폭력이 행사되는 그런 지역들이 과연 어디였느냐? 아메리카 지역도 있고 유럽 지역도 있고 중동 지역도 있고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폭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지 않나요? 그죠? 오히려 1946년서부터 1990년대까지 어느 정도 증가합니다. 증가하지만 오히려 더 많이 증가했던 것은 2018년 이후예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이게 지금 데이터 2023년에 나왔는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서부터 2022년까지 국가 기반 분쟁 지역은 오히려 냉전 시대의 그 지역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아요. 그죠?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고요. 또 국가 기반 유형의 분쟁 유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변화됐다. 또 하나, 일방적 행위자에 의한 분쟁 지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 행위자는 여기서 웁살라 그 데이터에서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직접 가하는 행위예요. 국가가 시민들에게 직접 가하는 그 행위의 그 분쟁 지역이 1989년서부터 2020까지 정말 꾸준합니다. 그죠? 아메리카, 유럽, 가장 극심한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국가에 의해 국가가 시민들에게 가하는 그 일방적 폭력들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평균 40건이 넘습니다. 그 지역이니까 한 40개의 지역 이상에서 이러한 폭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폭력은 결코 냉전 시대의 유물이 아닌 거죠. 냉전 시대를 넘어선 탈냉전 시대에도 국가폭력은 건재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러한 국가폭력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그것은 국가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국가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은 동원된 주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지금은 이제 어디죠? 레바논과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부, 국가의 동원된 주체인 일반 시민들, 그죠? 일반 시민들이, 다시 말하면 좀 복잡한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희생된 팔레스타인인들,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희생된 레바논 일반 시민들이 일들도 국가폭력인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국민들, 그죠? 자국민들이 전쟁에 의해서 희생된 것. 또 세 번째 라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주체들, 동원하는 그 주체들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그죠? 희생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세 가지 층들이 바로 국가에 의해서 동원된, 전쟁에 의해 동원된, 그리고 희생된 바로 그런 국가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민간인 학살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동원된 주체들에 대한 이스라엘 자국민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서 사실 거의 조명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그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해볼 고려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탈냉전 시기,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신냉전이라는 표현도 종종 쓰기도 하지만 탈냉전, 저는 후기 탈냉전이라고 보는데 그 후기 탈냉전에서의 국가 폭력은 냉전 시대에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디렉트하게 명확했었던 그 폭력을 훨씬 넘어서 국가 폭력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생태폭력은 국가폭력이 아닌가요? 국가폭력인 것이죠. 그죠? 젠더폭력, 저희가 젠더폭력을 보나요? 젠더폭력은 국가폭력이 아닌가요? 국가폭력이죠. 비국가적 주체에 의해서, 그죠? 어떤 하나의 제도나 이념이나 사상에 의해서 희생된 젠더는 정확하게 국가폭력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 개념을 하나의 계보학적으로 보자면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건 독립된 어떤 하나의 개념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엮여지는 생태폭력, 사회적 폭력, 정치적 폭력, 젠더 폭력, 여러 가지 폭력들이 아주 교묘하고 아주 복잡다단하게 섞여 있는, 그리고 그 핵심 주체는 바로 국가라고 하는 그 주체가 아주 견고하고 단단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냉전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여러 가지 폭력들을 국가를 빼고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냉전 시대에도 국가가 건재했지만 탈냉전 시대, 그리고 탈냉전 시대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페이즈로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현 시점에도 국가라고 하는 주체는 여전히 건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국가폭력이 가지고 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폭력만 좀 집중을 했는데 과연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결과를 갖고 왔을까요? 그 결과는 훨씬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아마도 죄송해요. 네. 아마도 우리가 첫 번째 다니엘 필포시라고 하는 학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다니엘 필포는 미국 학자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정책 집단으로서 피의자와 가해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폭력이. 그래서 다시는 해당 사회, 그 국가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국가폭력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는 폭력을 그냥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 구도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생성된 구도는 다시는 결코 새롭게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회적 상흔이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범죄적 트라우마에 갇히게 된다라고 다니엘 필포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앤드류 샤프라고 하는 영국 학자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 폭력은 특정 집단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사회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실종하게 만든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국가폭력이 한번 행사가 되면 그 국가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실종이 된다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요걸 끝내고 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콜린 머피라고 하는 미국의 법학자예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폭력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 불평등을 낳고 있다. 두 번째, 집단적인 부정의. 세 번째, 존재론적인 불안감. 네 번째, 권위에 대한 근본적 불확실성을 배태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선생님들? 네 가지예요. 첫 번째, 구조적 불평등. 두 번째, 집단적 부정의. 세 번째, 존재론적인 불안감. 네 번째, 권위에 대한 근본적 불확실성을 어쩔 수 없이 배태한다. 여기서의 권위는 국가 권위겠죠. 국가 권력에 대한 근본적 불확실성. 나는 더 이상 이제 국가를 믿을 수 없어. 트러스트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 두 번째는 존재론적 불안감. 제 자체가 시민성을 갖고 있는데 내 자체가 내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어떤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얘기하진 않지만 내 스스로가 정말 항상 언제나 위태롭고, 그죠? 나도 그런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론적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적 부정의. 저는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았지만 나와 같은 집단이 다른 집단을 이제 상해를 했다면 저는 완전하게 그 폭력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쵸? 나는 어쩔 수 없는 집단적 부정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콜린 머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불평등은 사실 그러한 관점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국가폭력 결과를 보면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서 그 피해자가 참 불쌍한 집단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거 이상의 훨씬 더 복잡 다단한 결과를 갖고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폭력이 한번 저질러지게 되면 다시는 그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국가폭력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국가폭력이 한번 행사가 되면 그 이전으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폭력이 한번 행사가 되면 그것이 없던 것처럼 우리가 행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죠.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국가폭력을 경험한 시민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폭력을 행사했는가. 국가라고 하는 정부가 직접적 주체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이러한 행위를 가한 가해자 집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이러한 폭력에 시달렸는가? 왜 이러한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피해자는 누구인가? 피해자는 지금 어떠한 형태로 살고 있는가? 피해자는 일반 시민들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가?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경제적 처지에 놓여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이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재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국제적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행기정의 또는 우리나라만으로는 아마 그것이 과거청산이라고 종종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과거청산의 정치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행기정의라고 하는 그 정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추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교육해야 하고 그리고 그 폭력을 행했었던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실질 기관들이나 제도들을 없애야 하고 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폭력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고요. 추념해야 하고요. 애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을 우리는 이행기정의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행기정의가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쉬웠으면 아마 우리나라도 이행기정의를 정말 잘 준수하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정말 성공적으로 아주 재빨리 했겠죠. 근데 이행기정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난제들이 있어요. 그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는 데서 몇 가지 난제들. 제가 2가지 정도만 갖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기 정의. 즉, 다시 한번 말해서 과거 청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조건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진실의 중립성이 어렵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 진실을 알아야 하는데 폭력을 경험한 그 한 국가, 그죠? 국가폭력 엄청난 그 집단 학살을 경험한 한 국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그 과거의 형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해자는 이름이 없고요. 피의자는 더더욱 이름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놓여진 우리 현재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정치적 노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진실은 언제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 언제나 어떻게 중립이 될 수 있을까요? 진실은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이야기하는 진실과 피의자가 이야기하는 진실은 항상 언제나 상충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의자를 양분해 놓고 진실을 찾는 과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립적인 진실을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한번 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실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만 제가 2022년 남아공 프레토리아를 방문했었을 때 거기에 그 도큐멘테이션 센터를 찾아갔었습니다. 센터장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을 굉장히 잘 찾았다는 하나의 그런 국가로 회자되잖아요. 거기서 도큐멘테이션을 하고 있었던 그 센터장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남아공의 진실은 완전히 total disaster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재앙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저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진실을 찾았고 정의를 반쪽 정의를 실현하긴 했지만 정의를 실현했다고 하는 이 국가 화해를 막 이야기하는 국가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나 봤더니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굉장히 정치적이고 컨테스트 경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국가가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 다시 사회는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실을 중립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의 그 과거 청산에 있어서 진실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저희는 일반 시민으로서 당연히 어떤 피의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가 언제나 피의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찾는 과정, 진실 규명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정의라고 얘기할 때 진실과 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그리고 누구의 기준에 맞는 정의인가? 이 정의 문제도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난제예요. 누가 정의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는 좀 다르겠지만 정의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때 그 정의를 정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토대에서 진실과 정의를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제죠. 세 번째,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합당합니까? 명확한 가해자가 있고 항상 언제나 명확한 피해자가 있습니까? 사건이 명확할 때 국가라고 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서 있고 그것에 의해서 희생된 집단들이 아주 명확할 때 가해자, 피해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국가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해자가 결국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과거를 청산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피해자로만 항상 살까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립된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도 어렵고 또 하나 제가 피해자들을 그렇게 많이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가해자의 정체성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정체성 자체를 굉장히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억 안 하시려고 하고요. 말씀 안 하시려고 해요. 마치 as if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국가가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나는 피해자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갑자기 순식간에
저는 잊으려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저를 피해자라고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 논리의 잣대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 청산을 노력하는 것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도 원하지 않는 방향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같이 토론을 좀 해볼게요. 네 번째, 국가 중심의 과거 청산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국가 중심의 과거 청산은 얼마나 서스테이너블한가? 우리나라는 뭐 문민정부 이후에 그죠?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이후에 이제 과거 청산이 됐지만 사실 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참 잘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이 봤었을 때 대한민국의 과거 청산은 참 본받을 만한 과거 청산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의자는 언제나 피의자로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정말 나는 피의자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과거 청산은 언제나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 얼마나 희망이 없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국가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고 정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국가가 그 과거가 청산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방향성, 그죠? 예를 들어 2010년에 마무리됐고 다시 2021년인가요, 그죠? 제2기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있어서 그 11년 동안의 과거 청산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과거 청산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국가 중심으로 보통 과거 청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항상 그 국가 중심의 그 기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화되기 마련이고요. 객관적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고 정의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가해자 피해자를 완전히 딱 구분해서 당신은 나쁜 놈, 너는 착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근데 국가기관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국가폭력을 넘어서려고 하는 과거 청산을 할 때에 국가 중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거 청산의 최대의 목적은 우리가 그 과거를 넘어서서 조금 좋은 혹은 또 평화로운 또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그 과거 청산법을 1조에 보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난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과거와의 화해는 뭘까? 그죠? 과거와 화해한다는 게 무슨 개념일까요? 기억한다는 개념일까요? 역사적 화해.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일까? 화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불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해서 좀 더 나은 사회, 조금 더 평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근본적 조건이 화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한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서는 그런 정치적 노력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애매성을 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오는 화해인가? 누구와 누구의 화해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가해자가 살아있지 않을 때 피해자의 원통함은 도대체 어디 가서 달랠 수 있을까? 추상적 국가 아닙니까? 국가가 사과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그 모든 원통함과 트라우마가 날아갑니까? 구체적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 행위자는 없는 상태에서 화해를 하다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화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5가지 정도의 제가 여러 가지 난제들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과거 청산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생겨난 어떤 그 본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배태해내는 그 배타적 시민성들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를 조금 더 민주적 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시민적인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국가를 항상 감시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죠?
가장 최소한의 폭력. 발생하면 안 되지만 폭력을 정말 직접적 물리적 폭력으로 변환하지 않을 우리들의 시민적 감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적 제도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야 한다. 여기서의 민주적 포용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민들을 정말 제2의 시민, 뭐 제2등 국민, 제3등 국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한 국민이라고 하는 것 구분이 없을 수 있는 포용적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기민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 국가가 모든 자국의 모든 국가의 행위를 다 감시할 수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연대해야 합니다. 평화적 연대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국가적 행위를 항상 감시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 연대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대할 때 분명히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횟수나 양질의 면에서 국가폭력의 그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강의하고요.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좀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 2-3개 정도 받고 제가 답하고 그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이제 조금 이렇게 훨씬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세월호 사건이나 이제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에 그것을 국가 폭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제가 썼던 것은 굉장히 이념적이고 굉장히 의도적인 폭력이었는데, 그죠? 국가 폭력이.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었을 때에 이제 발생했었던 이런 폭력들을 국가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충분히 동의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폭력은 제가 아까 광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구체적인 사안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항상 국가가 의도하는 폭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행사되는 그런 폭력도 분명히 국가 폭력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국가의 그 기능 자체라고 봤는데, 그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하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적인 어떤 그런 인사사고였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정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하는 자리에 없었던 것, 굉장히 그것은 책임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책임이 부재했었다. 도대체 그 주체가 도대체 누굽니까? 전 정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재난적 사고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의 구체적 행위자는 바로 정부였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어떤 의도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의도된 첫 번째 그 사건 안에서 의도된 사건이 아닐지라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었던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국가폭력이라고 정의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의 말씀은 제가 조금 캐치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행위에서 발생된 폭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폭력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폭력이 된, 그리고 뭐 정치인들과 비정치인들 간에 이렇게 공통된 선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쉽사리 이렇게 답을 낼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저는 사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물론 현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개념은 정치인들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현상들은 사실 정치적인 것이고 그것이 뭐 칼 슈미트나 뭐 샹탈 모페가 얘기하는 일상으로서의 정치적인 거, 이거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정치와 비정치인들 간의 어떤 카코포니,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난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따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시민 주체, 그죠? 흡수된 시민 주체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저는 동원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원되거나
아니면 흡수되거나 어쨌든 그렇다면 시민들은 그냥 완전히 무결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주체가 정치인들이라고 보게 된다면 시민들도 굉장히 구체적인 주체들이고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그런 폭력 과정에서 절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나치 시대의 일반 독일 시민들의 인터뷰한 걸 보게 되면 그 나치의 아이디올로지에 완전히 매료된 아주 구체적인 국민들의 그 독일 국민들의 구체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그냥 단순히 국민들과 정치인들 나눠서 폭력을 얘기할 수 없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70% 이상이 그 국가사회주의에 동조했었고 그 동조한 구체적 시민들이 실제로 계속 정치인들의 이념과 그 확산들을 계속 서포트했고 추동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훨씬 구체적인 국민들의 주체성이 평화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물론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국가폭력을 다 저희가 해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 주 또 다다음 주에 계속 여러 가지 또 폭력 개념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도대체 저걸 어떻게 국가폭력을 해석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공통 분모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